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세계 주요 40개국의 언론 신뢰도를 평가해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언론 신뢰도는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언론인보다 유튜버를 더 믿는다. 참 씁쓸한데요. 이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이 특위를 만들어 언론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죠. 알고리즘에 따른다는 포털 뉴스 편향성을 개선하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담보받지 못했던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선임 구조를 바꾸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주수진 교수님,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상황이라 네. 저희가 스튜디오를 모시지 못하고 계속 전화 연결을 하다가 네. 오랜만에 뵈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이 미디어 비평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이 항상 그래서 대안은 하면 언론개혁. 네. 최근에 이 언론개혁 이야기가 정치권 주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특위를 출범했던데요. 네. 지난 5월 31일에 민주당이 미디어 혁신특위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 참석 의원들을 보면 평소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의원들로 이제 구성이 좀 됐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김종민, 김남국, 박정, 정필모, 윤영찬 의원 등입니다. 그 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의 주요 언론개혁 과제를 보면 인터넷 포털 뉴스 혁신 방안, 또 가짜뉴스 대응, 그 피해 구제, 또 미디어 영향력 평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미디어 바우처법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죠. 네. 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정책 수립, 규제 개혁 등입니다. 그동안 이제 지적돼 왔던 여러 현안들 다 들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다 다룰 수 없고 오늘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주요 언론개혁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개혁안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언론노조에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를 우선시해달라.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단체들에서는 그 정치권에서는 포털을 좀 주요 우선순위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더 급하다라고 해서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기한 때문이거든요. 네. 7월 KBS 이사회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해서 방송 3사 이사진 교체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와 MBC 그 관리 감독 기구죠. 박문진 이사회 7월에 있고요. 또 9월에 EBS 이사회가 있고요. 12월에 KBS 사장 선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6월 안에 입법이 돼야 이후에 새로운 법에 의한 추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언론노조는 어쨌든 빨리 이것을 적용시켰으면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우선시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정권에 따라서도 계속 변화들이 있었고요. 지난 2017년 그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자문 기구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라고 이제 구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다음에 방송 제작 자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고 2018년에 국회에 의견서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작년 5월에 국회 임기 만료 시에 자동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KBS 이사 또 3분의 1 이상의 국민 추천제 선출, 네.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의무, 특별 다수제 도입 여부
이사회 자율 결정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KBS 11명의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고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또 EBS 이사 9명은 방통위가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그동안 국회 관행에 따라서 여야의 이사 추천권 할당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안에서는 이제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출과 관련된 주요 내용 역시 국민이 참여하는 그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처럼 인구 통계학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무작위 100인 추천단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에 대한 서류, 면접, 토론 과정을 거쳐 뽑는다라는 겁니다. KBS와 방문진의 이사는 지역 대표 인사 2명 이상, 또 여성 청년 각 1인 포함, EBS는 교육 관련 인사 2인을 넣게 했고요. 공영방송 대표이사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또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은 배제한다. 이런 법안을 떨어 이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공영방송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정치적 독립성 확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려면 사실 이제 지배구조 개선, 그게 이제 정점에 있는 게 이사, 사장 선임 방식인데 이거를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끊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뽑는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그 대표 발의했던 정필모 의원이 그 지난 8일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또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도 역시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핵심의 정점인 그 이사회 사장의 선임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의견이 또 모아졌고, 미디어 특위가 이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6월 안에 입법 마무리한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외에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포털 뉴스 혁신이에요. 네. 이 포털의 뉴스 추천이 보수 성향의 뉴스 기사에 편중돼 있다. 또 이렇다 보니 정부 여당의 정책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노출된다는 주장을 일단은 여당 의원들이 좀 하고 있어요. 네. 포털의 추천 기능으로 인해서 뭐 여론이 양극화되는 현상,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클릭수 경쟁으로 양질의 기사가 아니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가 양산되는 거 뭐 계속 지적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제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는 거. 네. 그게 문제인데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미디어 특위는 포털 기사 추천이 일부 특정 언론에 편중되어서 현재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 배열의 공정성 확보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포털 추천 기능을 삭제하고요.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안, 그리고 알고리즘은 검색에만 적용이 되고 뉴스 제공은 이용자 구독으로 서비스하는 방안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공개와 포털 알고리즘 자문위원회 설치 등도 강조를 합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 포털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권에 따라서 항상 그 주도하고 있는 정권에서는 상대편에 유리하다, 유리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늘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포털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포털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종속돼 가는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포털의 뉴스 추천이 중단되면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언론은 어떻게 할까? 또 소비자는 또 어떨까? 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네. 그래서 이런 여러 입장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포털에서 뉴스가 사라지면 뉴스 소비자들은 뭐 불편할 것도 같아요. 네. 네. 포털을 통해서 또 이용자들이 유입됐던 언론사들은 당장 이 수익 구조를 좀 걱정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른바 어그로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달아서 이른바 낚시성 클릭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욕하면서 보게 되는 예, 맞아요. 예, 그런 기사 말고 보다 좀 질 높은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노동조합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뉴스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 좀 심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관련 뉴스를 분석을 했거든요. 네. 네, 50만 회가 넘는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였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동포들은 민주당 찍는다. 오세훈 발언에 거세진 투표권 논란. 이 기사. 네. 이 기사는 이제 당시 중국 동포에 대한 선입견,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됐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용자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이런 이제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기획, 또 심층 기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탐사, 기획 보도 같은 좋은 품질의 기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기사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가 클릭을 유도해서 많이 본 뉴스가 되고요. 또 그 클릭 수가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언론은 또 그런 기사를 계속 써대고 있는 거고요. 뉴스톱 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포털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포털이 쓰레기 기사의 향연장이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기사의 질적 경쟁이 아니라 클릭수만 쫓는 언론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는 문제 네.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양극화 현상도 심각해지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포털을 통해서 성장한 매체도 있습니다, 분명. 네. 그리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저는 이제 너무 폐해가 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사안이 조금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좀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포털 통해서 뉴스를 보면 네. 이런 기사들 많이 뜨잖아요. 하루에 3번만 이것 하면 건강해진다. 이것은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어요. 네, 내용이 없어요. 뭘 하란 얘기지?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밖에도 오보 피해 손해배상제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데 네. 저희가 다음 기회에 더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정리하자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언론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교수님? 네. 중요한 건 이제는 이제 반드시 언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공영방송이 정치적인 지배구조에서 독립해야 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더 이상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PD님이 말씀하신 오보 피해 손해배상제.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름이 조금 바뀐 건데, 네. 언론으로부터 피해 입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런 피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이 스스로 과연 포털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스스로 그러한 의지는 있는 건지 네. 그것도 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의지가 발휘되지 않는다면 아마 언론의 신뢰도는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요새 뉴스 편집자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게 제목을 어떻게 뽑지? 네. 그거거든요. 그래야 클릭이 많이 되고 그래야 영향력이 있다라는 착각이 빠져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YTN이 해마다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믿고 보는 매체 1위에 올랐다. 좀 자랑인데 이런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는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매체의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가 교수님 어디죠? 네. 유튜브. 유튜브래요. 언론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이버.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언론이 왜 달라져야 하는가 그 이유를 묻는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정치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언론사와 미디어 소비자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마련됐으면 하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모니터링하신 프로그램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개편 이후 새롭게 출발한 지 한 달 차에 접어드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앤 피플 들어보시니 어떻던가요? 네, 이제 새로 시작된 프로그램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었는데요. 김혜민 PD가 이제 베테랑 진행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초반부터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개편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요즘은 이제 보다 더 정제된 진행으로 이 프로그램만의 색을 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편 이후에 좀 안정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부분이 그렇던가요? 네, 그 실시간 뉴스 브리핑 코너를 살펴보면 이제 개편 초반에 다른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식의 방송이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오늘의 이슈와 피플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이라는 프로그램의 개성을 더할 뿐더러 이렇게 세분화시킨 점 때문에 당일에 나온 사안에 대해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송 내용이 오늘 기억에 남기도 했고요. 또 이전에는 이제 실시간 뉴스 브리핑 코너 사이에 이제 노래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분위기 환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다소 맥락 없이 노래가 나오기도 했던 부분인데 현재는 모든 브리핑이 끝나고 노래가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깔끔해졌고 이제 방송 내용에 집중하기에도 용이했습니다. 네, 구성도 한번 살펴보죠. 어떤 코너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만의 특색 있는 코너 몇 가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행자가 이제 기존 진행해왔던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가져온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한 가판대 코너가 있고요.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처 방전,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다뤄보는 서프라이즈 코너가 이제 모두가 개성이 있을 뿐더러 프로그램 전반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바라보는 서프라이즈 코너를 들으며 느낀 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이제 디지털과 데이터가 중요해진 현 시대 상황과도 매우 부합하는데요. 우리 사회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아간다는 것이 신선하고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기획이 이제 아날로그 매체로 대변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는 혁신적인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 이제 6월 2일 수요일 방송에서는 이제 언론에서 다뤄지는 투자나 부동산 이야기의 이슈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투자와 부동산 사안에 대해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은 실제로 극히 일부일 뿐이며 특정 부분만을 부각하거나 그 분야만을 대서특비라는 이제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언급됐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언론의 문제를 짚어본 것도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 관련한 어려움의 해결 방안이나 지양해야 할 점 등을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던 인터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번 이제 데이터 분석의 취지가 언론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는 것인지 사회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것인지 이제 목적의 방향이 분명하지는 않았던 점도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이죠. 이슈 앤 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산업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코너죠. 안전산울림.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째라는데 감정노동자들 아직도 우울증이나 근골격계 질환 같은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이 옷가게 점원의 따귀를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이렇게 요즘도 잊을만 하면 이런 뉴스들이 계속되는데요. 감정노동,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콜센터 상담사 분들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피해를 당한 옷가게 점원, 이런 분들도 감정노동자에 해당이 될까요? 그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제 감정노동자 또는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소비자인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 또는 그러한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이나, 매장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상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일정 수준 통제해야 되는 그런 직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창구라든지 뭐 판매점 또는 뭐 항공 승무원 등 이렇게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서 수행하는 업무들, 또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라든지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서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는 또 직군들도 있고요. 네. 민간 부분의 서비스 이외에도 요즘에는 또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감정노동이 많이 이제 직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돌봄 영역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 네. 요양보호사, 간호사, 뭐 보육교사 이런 쪽에서도 이 특정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본인의 스스로의 감정들을 통제를 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이제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 소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범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응대하는 직군이 모두 포함된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감정노동자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통계조사를 별도로 해서 그 수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환경 실태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조사를 통해서 추정치를 이제 저희들이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가 이제 2017년도에 조사한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전국의 감정노동자 수는 약 1,300만 명. 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감정노동자의 규모는 약 290만 명에 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데요. 저희 인구 네네. 대비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감정노동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네. 예를 들어 뭐 제가 고객센터에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걸다 보면 이런 멘트 듣게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근로자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렇죠. 네.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콜센터 직원의 경우를 짚었지만 어떤 직군이든지 이 감정노동자를 향한 욕설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되어서 시행된 이후에 네. 이게 좀 어떻게 감소가 있었나요? 뭐 이게 수치상 감소됐다는 보고는 잘 접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그 폭언이나 욕설 이런 상황들이 좀 더 가중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그 의료진에 대한 갑질, 뭐 작년에도 뉴스에 꽤 나왔었는데, 그 양성 이제 확진 판정이 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해 있다든지, 네. 또는 좀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에, 의료진들이 해야 하는 업무 범위 밖의 일들을 자꾸 이제 요구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부문 또는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이렇게 폭언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직접 대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또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업무가 또 가중이 되면서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노동 강도의 심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 감정 노동자들의 폭언, 또 협박 이런 피해가 더 늘었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사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일터에서 혹은 뭐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이런 분들한테 그런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일터에서 계속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칠 텐데 이 네. 감정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아무래도 더 안 좋겠군요. 그렇죠. 이게 특히나 이제 이 감정적인 소진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적응장애 이런 이제 심리적인 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더욱 이제 이 몸을 더 힘들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콜센터와 관련한 이 실태 조사가 좀 있었는데요. 네. 지난 5월 25일 날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서 발표했던 그 콜센터 노동자 노동건강 실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은 1,397명이 대상자였고 이 중에 전체 응답자의 80.3%가 우울증의 위험군에 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콜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마음의 병만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네. 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들, 또 귀나 소화기 계통의 장애, 네. 그다음에 호흡기나 뭐 비뇨기 계통, 성대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부위별로도 굉장히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나 또는 원청으로부터 폭언 등을 경험한 무리한 요구를 들었다는 응답자는 무려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무시했던 발언, 또 욕설, 뭐 이런 그 경험을 한 분들도 각각 88%, 또 85%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그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네. 성희롱 발언들도 22%가 경험을 했다라고 네.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콜센터 노동자들 상대로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네네.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무려 80% 이상이 우울증 고위험군. 그렇습니다. 이러면 사실 뭐 5명 중에 4명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이 그렇죠, 정도면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도 70%. 이제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면서 네. 그다음에 전화 통화를 이렇게 그 이어폰을 끼고 네. 통화를 하면서 또 손으로는 이 정보를 갖다가 또 이렇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극한 자세로 오랫동안 그 앉아서 일을 하게 되고 네. 또 그 콜센터 사무실 자체가 소위 말하는 산밀 사업장이라 해가지고 네.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밀접하게 이제 이 촘촘하게 앉아 계시고 네. 또 밀폐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이제 노동 환경적인 문제들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콜센터 이외에 또 최근에 조사된 것은 제가 그 감정노동권리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네. 그 서울시 강동구에서 관내에 있는 공공부문의 감정노동자 또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그 우울 장애라든지 급성 스트레스 장애, 뭐 불안 장애 이렇게 겪고 계신 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뭐 비단 콜센터 한 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앓고 있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단순히 콜센터 노동자들 같은 이런 감정 노동자와 그 응대하는 고객이라는 사람들 이 두 사람 간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사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업주가 이런 네. 노동자들의 건강 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감정노동자보호법상에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어떤 네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는 아까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화를 걸면 그 음성으로 네. 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주는 네. 그러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직원이 그 고객이나 이런 갑질 피해로부터 장애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네. 피해를 받았을 때에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것, 그게 네. 또 의무 사항이고요. 네, 그러한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직원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구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 것, 뭐 해고를 한다든지 원하지 않는 전보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래서 또는 고객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선 사과를 하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는 벌금 1,000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형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지금 사업주가 지켜야 될 그런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감정 노동자분들 또는 그 가족분들 이런 법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요. 고객으로부터 폭언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자, 이분들을 위해서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곳이 바로 이 지금 센터장님께서 계시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일 텐데요. 네네. 자, 센터로 저희가 연락을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감정노동을 하시다가 이제 피해를 입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소진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개인 심리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1대1 개인 심리 상담은 무료로 10회기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주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에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보호 지침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좀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드는 가이드라인 또는 사업장 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그런 네. 사업들도 또 준비를 해두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감정 노동자분들께서 어떤 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좀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업주분들도 사업주 또는 관리자 분들도 법적인 내용, 의무사항, 준수사항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더 이제 좋을지 그런 내용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주 관리자 교육도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저희 센터는 그 홍보나 캠페인, 시민들과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 제3의 이 주체가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제도를 아무리 잘 갖춰 놓는다고 해도 이 소비자의 인식이 좀 변하지 않으면은 항상 이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인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을 좀 더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 센터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감정 노동자 규모를 살펴봤을 때에 거의 1,300만 명이라고 하면 이 일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40% 이상,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한 집당 한 명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거의 다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예,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소비자분들 중에서 감정노동자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호간에 존중하는 이런 문화들을 자꾸 이제 넓혀 나가야 서로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네.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서비스 업종은 기본적으로 친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업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배려하는 이런 자세들이 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이었습니다.